앉아만 있어도 돈이 모이는 그곳, 세상에 하나뿐인 카페 빈센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빈센트입니다. 토요일 오전 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카페 빈센트의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성유입니다. 와, 빈센트님, 저희 축하할 일 있잖아요. 둘째 공주님이 네. 어제 네. 태어나셨잖아요. 네. 너무 축하드려요. 어떠셨어요? 네, 감격스럽습니다. 이 말 혹시 한번 들어보셨어요? NFT? NFT 알아요. 알아요? 제가 네. 경제 지금 좀 굉장히 좀 몰라서 하나하나 좀 공부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뭐 NFT, 비트코인 뭐 요 정도까지는 알고 있죠. 네. 이 정도를 들어보셨으면 제가 봤을 때는 가상자산의 세계에 이미 한 반쯤은 들어오셨다라고. 반쯤은. 네, 예. 뭐 반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이 최근에 핫 이슈이기도 하니까 오늘은 지난주와 사뭇 다르게 가상자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 네. 모셔서 이야기 오늘 나누나요? 네, 오늘도 기라성 같은 분들 모셨는데요.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한번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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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야, 이분을 제가 소개하게 될 줄이야. 고란이라고 쓰고 대한민국의 가상화폐라고 읽는다. 우리나라 최고의 가상자산 유튜브죠. 알고란 대표 고란 경제 전문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유튜브 채널 알고란 운영하고 있는 고란이라고 합니다. 혹자들은 크립토 맘이다 이런 건데 여러분의 도움으로 실버 버튼 한번 받고 싶습니다.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살짝 고치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가상화폐는 제가 상당히 싫어하는 말이에요. 아, 그래요? 디지털 자산으로 해주세요. 디지털 자산. 디지털 네, 자산. 정정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 그 가상 자산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그러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해서 가상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가상하면은 약간 허상을 쫓는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상 자산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가상 자산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을 다룬다라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자산이라고 네. 꼭 하겠습니다. 자, 이분을 또 제가 소개하게 될 줄이야. 인생이 이렇게 빨리 가도 될까요? 2001년생 최연소 서울대 의과대학원 인턴으로 유명하신 퀀트 트레이닝 스타트업의 테이바랩스 이민영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테이바랩스에서 알고리즘 트레이딩 하고 있는 이민형이라고 합니다.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서 사실 가상 자산, 이제 디지털 자산은 제가 원 오브 에셋으로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좀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제 가감 없이 다 말씀해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원오브댐, 그러니까 하나의 에셋으로서 이 디지털 자산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처럼 일반인에게 그냥 디지털 자산하면 코인, 맞아요. 코인하면 대박 이거거든요, 사실은. 코인 하면 대박 맞나요? 코인 하면 쪽박하니까. 쪽박도 있죠. 하지만 기억에 남는 건 대박. 아, 이제 퇴사해도 된다. 뭐 퇴사했더니 대박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사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좀 모시자마자 돈 얘기하는 게 좀 그렇죠. 그래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고랑 기자님 어떠세요? 코인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 아마 제가 되게 평판을 되게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창에다가 고란하고 쳐봐요. 그럼 연관 검색어 뭐가 뜨는지 아세요? 네, 청산이 뜹니다. 오. 제가 이게 1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일장춘몽 같은 느낌이긴 한데 제가 평생 만져볼 수 있을까 싶은 돈을 만져봤으나 다시 리셋이 됐습니다. 아, 일장 이게 춘몽이는. 두 차례 리셋이 돼서 네. 자, 이민영 대표님. 예. 예전부터 코인에 투자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해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이제 아예 미진학을 했는데 이제 그런 선택들이나 당연히 그 기저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백킹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뭔가 안전하게 뭔가를 시도할 수 있었다. 어떤 백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백이 없어서 이제 잃을 게 없어서 그렇게 과감한 선택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20살 이후에 제가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18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점 수익이 쌓이면서 20살 이후에는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수준? 앞으로 먹고 사는 데는 먹고 살 수는 있겠다. 아, 진짜요? 아니 어쨌든 네. 지금 그 나이대로 치면은 경제적인 자유가 아니라 지금은 경제적인 독립을 지금 할까 말까 나이잖아요. 사실 아, 친구들 그렇죠. 보면. 근데 이미 독립을 넘어서 자유 수준에까지 다가섰다라고 하니까. 아, 이제 자유라고 하면 사람들마다 기준이 너무 다르지만 저는 기준이 조금 낮아서 아니, 그 코인 투자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본격적으로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작한 건 18살 때. 그러니까 그게 18살. 연도로 치면은 아, 18년도입니다. 2018년. 18년. 네. 아 그러면은 그 2018년 그 미친 1차 버블이 왔을 때 시작하셨나요? 아니요. 버블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막 폭락을 했을 때 사실 이제 그 전에 2017년 때 버블이 왔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시장인가? 도대체 뭐 그 네덜란드 튤립 같은 거 아닌가? 뭐 이런 말들 많이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되게 이상한 시장이다. 아니면 되게 도박장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변동성이 크면 수익의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제가 100만 원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적은 시장에서는 제 잔고가 맞아요. 한 200만 원이 됐다가 그 다음에 150만 원이 됐다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코인 시장은 변동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이 1억이 됐다가 0원이 되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1억보다는 0원까지의 거리가 더 짧기 때문에 청산당한 사람들이 많죠. 변동성이 큰 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익 기회가 많고요. 그리고 개인 참여가 많다 보니까 훨씬 시장이 비효율적입니다. 시장이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은 조금만 똑똑하게 생각을 하면 알파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알고리즘 같은 거를 적용을 해봤을 때 훨씬 더 돈이 많이 되고 더 안정적이었다라는 건 저는 확인을 했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지금 이민영 대표님 말씀 중에 제가 되게 포인트들을 좀 잡았는데, 자,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8년 말씀 주셨잖아요. 네. 2018년 2월 달에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쟁을 일으키면서 모든 자산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았어요. 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 2월 달에 있으면서 물론 꼭 그게 여파는 아니지만 여러 나비 효과들로 큰 자산들이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죠. 자, 2018년 그때 이런 퀀트 투자의 알고리즘 매매 기법을 가상 자산에 적용시켜서 알파, 즉 변동성을 좀 먹었다라는 얘기 주셨는데 지금하고 좀 비슷한데 지금도 그게 좀 유효합니까? 기본적으로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이제 최근 며칠간은 잠깐 좀 올랐다가 또 많이 빠지기도 하고 이런 변동성을 보여줬지만 그 바로 직전에는 거의 한 3개월 동안 변동성이 비트코인 역사상 변동성이 제일 작았던 시기 중에 2만 달러 하나였거든요. 선에서 횡보를 네, 굉장히 맞습니다.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동성이 작으면은 오히려 전통 자산들보다 변동성이 작았기 때문에 맞아요. 나스닥 더 맞아요. 수익률이 작았었고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이른바 FTX 사태로 해서 코인 가격에 사실 급등은 없고 다 급락만 있는데 급락도 변동성이기 때문에 하방 밑으로 내려가는 변동성이지만 어쨌든 이 와중에도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냈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일단 롱숏이 다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롱숏 플레이를 하셨군요. 사고팔고를. 예. 자, 여러분 시장의 비효율성을 우리 같은 그 개미들 이 고래가 이렇게 갖고 갑니다. 아, 그래요?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훅 들어가 볼까요? 사실 고란 기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 오늘 기준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루나 사태가 일어난 지 한 6개월도 안 됐어요. 그런데 전 세계 1위인 거래소죠. 바이낸스와 3인 거래소인 FTX의 글쎄 약간 해프닝인데 그 FTX가 굉장히 후발주자로 한 19년쯤에 나왔나? 출발 시점이 되게 늦었는데 무섭게 치고 올라와가지고 3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되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샘 뱅크만 프리드가 9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 내에 정치 후원금을 가장 많이 낸 사람 5등에 속해요. 1등이 조지 소로스. 그 일각에서는 이제 그 샘이 정치력을 동원해서
뭔가 디지털 자산 관련된 아직 법안이나 규제가 없잖아요. 이거를 이제 FTX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막 돌았어요. 그러면서 거의 모든 게 이제 시장의 편이라고 생각했었고요. 루나 사태 이후로 굉장히 많은 VC들이 파산을 하면서 그때 마치 이게 대공황 때 여러 은행들이 막 문을 닫았을 때 JP 모건이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수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연준이 없던 상황이라서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할 사람이 마땅히 없었는데 JP 모건이 나와서 그때는 사람들이 미국 정부보다 JP 모건을 더 믿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나와서 이제 다 수습을 했어요. 근데 5월 달에 테라루나 사태 터지고 크립토 시장이 완전 박살이 나니까 거기 나가서 우리가 다 구제해줄게 나고 나섰던 데가 그 FTX예요, 샘. 그래서 일각에서는 자, 크립토 버전의 JP 모건이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나는 JP 모건이 롤모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크립토 시장은 최종 대부자가 없기 때문에 최종 대부자 역할을 FTX가 할 거다. 뭐 이런 하면서 굉장히 무섭게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알라메다의 재무제표를 한번 까봤더니 야, 이거 심각한데? 일단은 빚이 너무 많고, 그리고 자산의 대부분이 FTT라는 그 FTX가 발행한 거래소 토큰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것이 이상한데? 이 와중에 바이낸스 글로벌 1위 거래소 장펑자오가 당시 FTX의 초기 투자자였는데, 이거 좀 이상해. 우리 앞으로 FTT를 팔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 거야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 만약에 내가 정말 이제 투자 목적을 통해서 내가 이걸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을 팔겠다라고 하면은 나 팔 거야라고 말하는 순간 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말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 시장으로 보면 뭐 대주주가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 굳이 그런 것도 없는데 그걸 왜 했냐. 그리고 고랑 기자님이 말씀 잘 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내부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영화처럼 꼭 내부에 적이 있는 것처럼 바이낸스 1위 기업이 FTX가 너무 빨리 컸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맞아요. 그 바이낸스의 장펑자오도 굉장히 이렇게 뭔가 여론을 의식하고 어쨌든 1위 거래소에서 뭐 책임을 있고 막 이런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누굴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는 그 루나 사태에서 배운 리스크 관리 교훈에 따라 여기가 뭔가 이상하면은 일단 빨리 이걸 정리하는 게 우리한테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재무적 판단에 따라 했을 뿐이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벌어지는 일들은 지금 현재 FTX 죽이긴 해? 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점점 흘러가는 거예요. 아까 근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매도하고 싶으면 OTC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장외 거래로 해가지고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말하는. 굳이 말하고. 그렇죠. 굳이 말하고 장내에서 던져버리고. 그러면 인수를 하겠다고 했다가 또 철회를 네. 해버렸어요. 이거는 왜 그런 그래서 거예요? 이제 그 쌤이 야 우리 바이낸스가 우리 도와주기로 했어. 바이낸스에 대한 칭찬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그냥 무릎 꿇은 거죠. 무릎 꿇은 거죠. 장펑자오도 바이낸스의 장펑자오도 우리가 이 FTX를 인수하기로 했다. 다만 그 LOI라고 해서 인수 의향서에다가 서명을 했을 뿐이지 인수가 실제로 안 될 수도 있어. 일단은 그 듀 딜리전스라고 해서 실사 기간도 아직 정하진 않았고 이걸 다 거쳐가지고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수 의향서에다가 서명을 했어라고 말했어요. 이건 인수하겠다는 사람의 약간 트윗인가? 되게 조건이 많아요. 여지를 많이 여지를 많이 준 거죠. 줬어. 그래서 다들 의심했죠. 저거 그냥 쇼 아니야? 안 하는 거 아니야? 안 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야 가서 구글 열어봤더니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다. 이거 우리가 더 이상 커버할 수가 없는 문제다라고 해서 인수 의향을 이제 철회를 한 건데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 먹고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까봤더니 이거 너무 심각해서 그런 건지 그건 알 수 없죠. 자, 이거를 처음부터 기획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망할 때까지는 기획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싸게 사기 위해서 한번 보여준다. 겁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시점이 이제 여러 가지 왜 그러면은 그 장풍자가 그렇게 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는 해석은 뭐냐면 9월 달에 바이낸스가 6월부터인가요? BTC 거래를 이제 무료로 해버리고 수수료를 무료로 해버리고 그래서 다 거래량을 다 끌어갖고 왔어요. 그리고 9월 달부터는 굉장히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USDT만 빼고 USDC, USDP, USDD 이런 걸 다 바이낸스 거래소로 입금하는 순간 BUSD로 전환하게 바꿨어요. BUSD는 바이낸스가 발행한 USD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 1차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USDT, USDC만 살아남게 이제 재편이 됐었다고 하면 그렇게 바이낸스가 그렇게 정책을 바꿔버리면서 USDC의 점유율이 확 줄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바이낸스가 세계 최대 거래소인데 거기서 USDC를 이제 안 쓰게 만들어버린 거니까. 근데 USDC는 FTX랑 가까워요. 그러면서 USDC 점유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쌤이
10월 말에 이런 트윗을 올렸어요. 이거 지금 바이낸스가 하는 짓은 1차 스테이블 코인 전쟁에 이은 2차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다.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 거래소가 커지고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바이낸스는 그걸 자신들의 거래량을 무기로 해가지고 BUSD의 점유율을 이제 넓히는 방식으로 이제 계속 행사를 해왔던 건데, 이 FTX가 보기에는 저 바이낸스가 저러면은 이제 우리도 우리 거 만들어가지고 해야지라고 하면서 자기들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하니까, 장풍자 입장에서는 제 쌤은 미국인이잖아요. 어쨌든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고 미국 쪽에 로비에 줄을 대고 있고 하고 있는데, 장풍자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US에다가 굉장히 약간 전관들도 많이 넣고 막 했었는데 안 통해, 뭐가 안 통해. 그래서 계속 또 뭐가 막혔고, 계속 무슨 FBI가 뭐 수사한다 그러면 다 바이낸스만 뒤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약간 피해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저거 봐라, 저것들이 이제 아예 그냥 스테이블 코인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네? 라고 하니까 싹을 밟아줘야 되겠다. 약점을 쥐고 있던 걸 터뜨렸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이렇게까지 망가질 거라고는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개연성이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오기 전에 뉴스를 봤을 때 이제 FTX 사태, 저는 사실 굉장히 낯선. 근데 이 사태 얘기를 보면서 사실 저는 이제 이 가상화폐 디지털 자산 이건 정말 허상이구나. 여기는 가면 안 되겠구나. 저는 빈센트님이 업비트 깔으라 그래서 오늘 깔고 왔어요. 그리고 지난주 내내 뭐를 사볼까 고민만 하다가 결국 사진 못했어요. 근데 다행이네. 오늘 아침에 안 사길 잘했다. 다행이네. 아니 이거 정정합니다. 제가 사진을 말라 그랬어요. 사진 말라고 했어요. 근데 전 또 혼자서 사고 싶다. 그래서 뭘 살까 하다가 사진 못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안 사길 잘했구나. 역시 안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똑똑한 사람들만 하는 거구나. 나는 이건님 말은 상당히 약간 좀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해 준 것 같은데, 이거는 똑똑한 사람들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 안 하고 보통의 경우는 이건 사기꾼들만 하는 거지 라고들 생각하시죠. 저기는 그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리매매만 투자하는 분들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마치 그런 느낌으로 투자가 아니라 투기의 영역으로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저도 약간 걱정이 되는 게 5월 달 루나 사태 그리고 이번에 FTX 사태가 겹치면서 이른바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자체가 후퇴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아까 처음에 원 오브 에셋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이 옛날에는 금이랑 상관관계가 높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느 순간에 나스닥이랑 상관관계가 높아서 뭐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상관관계가 한 0.8 이렇게 됐다가 또 최근에는 금이랑. 0.2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고 하면, 비트코인은 얼터네이티브 에셋이다. 그러니까 대체 자산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뭐 주식, 그 다음에 금, 채권 이런 거랑은 또 다르게 움직이는 얼터네이티브 자산이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자산군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고 이미 자리매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과 넓게 봐서 이더리움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소위 주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FTT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식하다 보면은 당연히 기업이 잘 될 때는 확 오르기도 하지만 이제 기업이 망하거나 부도가 나면은 휴지 조각이 되기도 하잖아요. FTX가 딱 그런 경우인데, 근데 제가 주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주식 종목 살 때 그래도 뭐 기업을 좀 보고 기업의 미래를 보고 가치를 봐라 하는데 뭘 봐야 될지를 모르겠던데요. 이제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 가치를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밸류에이션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인컴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측정해서 그거의 PER을 곱해서 네, 네. 이제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하고 뭐 이런 일련의 네. 과정들이 있는데, 코인은 사실 그게 쉽지가 않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제 코인의 기반이 되는 어떤 그 사업, 그 돈을 버는 사업이 거의 손에 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 그 어카운팅도 대부분 코인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돈을 벌었다고 해서 이게 리얼라이즈 된 어떤 수익이냐라고 평가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거를 돈으로 현금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리얼라이즈 된 수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인컴이 명확하지가 않고, 그래서 내재가치 산정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만 투자를 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 이 데이터 뭐가 활성화가 많이 되면서 특히 이 가상자산 세계에서는 온체인 데이터, 이 온체인 데이터를 좀 보면 온체인 데이터엔 그런 게 좀 나오나요? 그러니까 뭐 개인들이 파는데 기관이 받아준다든지? 네, 나옵니다. 아 그래요? 트랜잭션이 모두에게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갑에서 어느 지갑으로 이동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지갑 주소는 저희가 뭐 숫자로만 돼 있고 알 수 없는 기호들로 돼 있으니까 저희가 알 수가 이게 누군지는 알 수 없잖아요. 이거를 또 태깅을 하는 업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갑 주소는 어느 기관 거다. 이 지갑 주소는 어떤 고래 거다. 이제 그런 것들은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이제 뭐 내부 정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합해 봤을 때 이제 그런 지갑이 누구 거다라고 유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태그를 정보들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태그를 다 달아가지고 이런 온체인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업체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제일 유명한 게 크립토컨트 주기영 대표죠. 네. 크립토컨트가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태그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어느 기관이 이제 뭐 팔았고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면 이것도 100%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추측이긴 맞아요.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거를 100%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연 그게 믿을만한가에 대한 의견도 있지만 또 거꾸로 얘기하면 없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맞아요. 이거 신뢰도 측면에서. 이른바 그 뭔가 진짜 들어가서 장부를 까보지 않는 이상 거기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FTX나 그거 얘기할 때 지금 주경 대표가 최근에 올린 트윗을 보면은 야 우리가 알라메다의 지갑을 분석을 해봤더니 돈이 없네? 라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지금 얘네 알라메다 지갑 분석해봤더니 얘네가 담보로 잡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그 청산 가치가 지금 그거 밑으로 지금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야, 지금 보니까 얘네 순자산이 마이너스네? 라고 이렇게 또 트윗을 했더라고요. 이게 다 보는 거죠. 보는 거죠. 근데 리만이 터질 때까지 리만이 그런지 북을 누가 볼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근데 이제 밖에서 볼 수 있는 거. 이게 블록체인 어떻게 보면은 투명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